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정보.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그 정보와 유통혁명 관련해가지고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정보의 경우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대부분 문제를 갖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잘 정리하셔도 얼마든지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통혁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정보혁명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정보가 유통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유통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유통혁명이라고 합니다. 유통혁명의 과정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바코드가 도입이 돼가지고 진짜 이건 전통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상거래가 등장을 했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RFID까지 등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유통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등등 그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유통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이런 걸 유통혁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유통혁명이라고 할 때는 유통에 포함되는 게 당연히 물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유통혁명에는 또 물류혁명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유통혁명과 관련해서 거기 먼저 뜻이 나와 있으니까 뜻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통혁명의 의미해가지고 과거 산업사회의 경우에는 정보화사회 이전에 산업사회였죠. 그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던 그 산업사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통혁명은 본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가 진전됨에 따라 상품의 유통 부분에서 나타난 유통기구의 혁신을 갖다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져 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산업사회에서도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일종의 새로운 혁명이고 유통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갖다 가져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러커의 말을 따르면 2차 대전 이후에 대량 소비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가 사상 유례 없는 고도의 성장을 보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서 대량 생산도 더욱더 가속화되고 또 대량 소비도 가속화된 거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가지고 결국 이제 유통 경로가 생산자와 소매상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도매상은 존재 이유를 차츰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유통 경로에서 볼 때는 도매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대량 소비 시대에서는 도매상이 본래 존재 이유를 점차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상 무용론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를 다 포함해가지고 넓게 유통혁명이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유통혁명은 최근에 정보혁명과 함께 진행되어 온 이런 유통혁명. 그러니까 이전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을 부각시키는 거지만 넓게 유통혁명이라고 할 때는 주로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이런 용어다 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시대에 도매상은 존재 이유를 잃고 새로운 유통 경로가 구축되는 이런 상황을 다 넓게 유통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새로운 업태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소매업태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업태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유통혁명이 더욱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혁명의 진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통혁명의 진전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자꾸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업태.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카테고리 킬러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유통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시게 되면 유통혁명의 진전에서 보시게 되면 체인스토어라든가 슈퍼마켓, 슈퍼스토어, 대형 할인점, 대중 양판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이런 것들이 다 출현했죠. 이것도 다 유통혁명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운수, 보관, 포장 등의 유통 근대화의 진전 이것도 역시 유통혁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도입돼가지고 컨테이너 수송을 한 것도 물류혁명으로서 유통혁명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또 한 가지 그 유통혁명의 진전 와중에 중요한 것들이 거기 이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새로이 등장한 유통업체들이 유통경로상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유통경로상에서 힘의 우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변화 보시고 가지고 이제 거기 디귿에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이제 주로 소매를 거점으로 하는 거죠. 소매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도매상은 더욱더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고
유통경로상에서 힘의 중심이 자, 새로운 유통업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 유통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유통혁명 시대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유통혁명 이전 시대하고 유통혁명 시대인데, 자, 유통혁명 시대에 오게 되면 관리의 핵심이 뭐예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뭐 이제 공급 체인이란 말이에요. 원자재 공급자, 제조업자, 소매상을 잇는 공급 체인 관리가 관리의 핵심이 된 거죠. 또 한 가지 경쟁 우위 요소도 과거에는 비용 아니면 품질이었잖아요. 원가 아니면 품질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정보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우위 요소도 과거에는 신제품 개발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정보와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객이나 시장도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량 마케팅을 실시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특화된 고객입니다.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별화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 체계도 과거에는 뭐 군대식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관료제적 조직 같은 거 굉장히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인데 지금은 뭐예요? 유연하고 매우 개방적인 팀 조직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익의 원천도 과거에는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혁명 시대 여러 가지 특성이 이전 시대하고 확연하게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갖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유통혁명 시대의 그 특징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유통혁명의 변화를 갖다 이끌 때 중요한 또 배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IT입니다. IT 기술의 발달이죠. IT 또는 ICT 기술의 발달. 이겁니다. 그래서 IT의 발달이 그 와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관련해가지고, 자, 유통업에 있어서 정보혁명과 유통업태의 변화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새로운 유통업태가 엄청 많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에 크게 기여한 게 바로 뭐예요? IT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 기업들이 이제 정보 중심적 전략이 가능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인터넷이 확산된 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도 가능한 거죠. 이와 함께 또 인터넷의 확산도 바로 이런 유통혁명에 크게 기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을 한 거죠. 고객의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유통업태가 속속 등장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에서 이제 새로 등장한 뭐 까르푸 같은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국내 유통시장도 긴장을 했지만 이제 까르푸라든가 월마트는 다 철수하고 국내 대형마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국내 대형마트가 외국까지도 다 진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이제 또 새로운 뭐 편의점이라든가 등등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고 가지고 이제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이번에 유통기술의 발전이 있는데 유통기술의 발전 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FID 보급이 확대가 되고 또 그와 함께 IT 기술이 발전한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원래 그 RFID는 2005년부터 월마트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월마트에서 도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RFID의 확산이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장 환경도 크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RFID 보급의 확대하고 또 IT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의류 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가상현실처럼 해가지고 옷을 안 입어보고도 입어본 것처럼 화면에 확인한 다음에 옷 구매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다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선반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선반에 설치되어갖고 디스플레이가 있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진열대마다 설치된,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또 카트에 설치되어 있는, 아직은 한국은 아닙니다만, 카트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요? 내가 원하는 제품의 진열된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런 변화가 이미 다 속속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조만간 아주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통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RFID 보급의 확대, 또 한 가지 IT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터넷 환경이 확산되고 인터넷 인구가 증가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생산물 이력제가 도입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산물 이력제라고 하는 거 별도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 두 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생산물 이력제는 뭐냐면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또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생산물의 품질 보증과 함께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리적 표시제와 함께 도입된 겁니다. 뭐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목장에서 사육돼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자란 다음에 어떤 도축장으로 옮겨져가지고 도축돼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매장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력제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물 이력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생산물 이력제는 주로 이제 농산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산지와 생산자의 실명도 표시가 되고 파종으로부터 비료와 농약을 준 시기, 수확한 시기, 유통 경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이력제를 도입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 보호, 동시에 뭐예요? 상표 보호, 상품의 우위 변조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거. 자, 특히 그 생산물 이력제의 도입은 이것도 최근에 빠른 변화 중에 하나인데 꼭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2절에서는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 뭐 큰 적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험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유통정보라고 하는 게 주로 의사결정에 활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해가지고 내용 보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도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의 의미가 나오는데, 뭐 의미다 아시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제시하기까지의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기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정보다. 이것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거 얘기했고, 그럼 의사결정, 자, 디시전 메이킹은 뭐죠? 자, 조직이 당면한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체적 행동 과정, 대체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뭐요? 가장 바람직한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 선택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최고 경영층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고 중간 관리자 계층에서도 하고 또 현장 책임자 계층에서도 즉 하층 경영자죠. 입장에서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이나 하위 관리층도 자,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도 위계가 있어요. 위계. 자, 최고 경영자가 하는 게 뭐예요?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관리자가 하는 게 뭐예요? 관리적 의사결정. 현장 책임자가 하는 게 뭐예요? 운영적 의사결정. 그 위계가 있습니다. 그 위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모형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보실 내용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뭔가 인식을 해야죠. 문제가 뭔가 인식을 해야 된 다음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들을 갖다 다 제시해야죠.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들을 제시한 다음에 각각의 대안들을 평가해 봐야 돼요. 평가한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바람직한 대안,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옮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 거기에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체안을 탐색하는 겁니다. 또 각각의 대체안을 평가한 다음에 대체안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 실행이 옮겨진다면은 뭐요?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또 평가된 결과가 다시 뭐가 돼요? 피드백 되는 겁니다. 자, 피드백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항상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의 의사결정의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지금 한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 바로 그 아래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문제의 인식 및 정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노출한 다음에 각각의 대안을 평가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을 했으면 뭐예요? 대안을 실행에 옮기고, 그러니까 실행에 옮긴 다음에 통제가 있죠. 물론 통제 이후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피드백이 있다는 겁니다. 통제 이후에 다시 또 피드백이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의 기본 과정,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에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자, 의사결정 모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뭐냐?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명제가 인간에 대한 가정인데,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 최적화라고 할 땐 그렇게 정의합니다. 뭐냐면 일단 제약 조건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자가 제약 조건이 뭔가 갖다가 이걸 인식한 후, 인식한 다음에 뭔가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극대화. 그런데 기업이라면 뭐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소비자라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최적화, 제약 조건. 예컨대 소비자의 경우에 소득 제약이 있잖아요. 또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제약이라든가 기술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제약 하에서 뭐예요?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또 이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은 또 뭐 완전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정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인간이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인간은 다소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이런 최적화를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적화는 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인간은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만족을 추구한다. 어차피 제한된 합리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현실적으로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기한 학자가 바로 허버트 사이먼입니다. 허버트 사이먼 해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주로 이제 많이 활동한 그런 학자고, 노벨상까지 탄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해가지고 행동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나온 것이 최근에 경제학에서 한참 뜨고 있는 행동경제학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행동경제학의 배경이 된 것이고, 그 행동경제학은 이제 대상, 인간의 행동을 주로 파악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또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갖다가 방법론상에서 볼 때는 실험경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실험경제학 또는 행동경제학과 관련해가지고 벌써 여러 명이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데니얼 캐너먼, 최근에 탄 겁니다. 데니얼 캐너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로버트 쉴러라든가 이런 학자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흐름이 있고, 이 두 가지와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 모형이 또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리적 경제인 모형. 이게 바로 전통적인 고전화파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전화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겁니다. 완전한 합리성. 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이익의 극대화죠. 이익의 극대화, 최적화입니다.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탐색, 평가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합리적 경제인 모형은 경영학자들에 의해서 옹호되는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한 합리성을 가질 만한 전지전능한 존재고, 또 지적 대체안을 선택하고 목표를 극대화한다는 거,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한 합리적 경제인 모형에서는 디귿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의 의사결정 과정,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뭐예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입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다가 규범적 모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규범적 모형. 그래서 의사결정의 규범적 모형은 바로 합리적 경제인 모형에, 또 합리적 완전한 합리성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준다는 거. 자,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나온 게 관리인 모형 또는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합리적 경제인. 원래 경제인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인간을 경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은 관리인이다. 사이먼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관리인. 가지고 만족 모형이라고 그래요.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관리인 모형 또는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 모형을 비판하고 실제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의 의사결정. 이게 하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의 주장은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절대적 합리성 기준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기준에 의해서 또 최적의 대체안이 아니라 뭐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체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최적의 대체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체안.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족 모형이에요.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만족 모형.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인간, 경제인이 아니라 뭐요? 관리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디귿에 나와 있는데 이 모형은 행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옹호되는 의사결정 모형이고 지금은 많이 수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태 심리학자들에 의해 옹호되는 의사결정 모형이고 현실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scriptive라고 되어 있죠. 서술한다, 기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다가 기술적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경제인의 기반을 둔 모형은 규범적 모형.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줍니다. 반면에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의 바탕을 둔 관리인 모형 또는 만족 모형에서는 현실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즉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체안을 선택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두 가지 비교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 한번 대비해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에 규범적 모형하고 기술적 모형이 있죠. 그걸 또 대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규범이라는 말은 노머티브라는 말인데 노머티브라는 말이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규범적이라는 말은 당위성을 제시해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자, 규범적 모형은 자, 기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문제 이걸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의사결정자를 경제적 인간으로 봅니다. 경제인.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으로 보는 거예요. 뭘 추구한다? 뭔가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소비자라면 효용의 극대화, 기업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의사결정자는 대안은 물론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가지고 주로 규범적 모형에서는 정형화된 문제 해결에 적합합니다. 정형화라는 말 영어로 뭐예요? 프로그램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매뉴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서열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경제인 모형에 기반을 둔 규범적 모형. 규범적 모형의 특징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기술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모형,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자는 뭐예요? 경제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관리인.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관리인을 추구한다는 거.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최적의 의사결정보다는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여러 가지 대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기술적 모형은 지식의 불완전성, 예측의 곤란성, 가능한 대체안의 제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난프로그램드예요. 난프로그램드. 뭔가 정해진 답이 없는 거예요. 정형화된 경우에는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예측도 곤란하고 지식도 불완전하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비정형화된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탐색 과정에는 순서가 있어서 이 순서가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모형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발견 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체안의 탐구 과정, 또 발견된 각 대체안을 평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으로 나눠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데 기술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기법. 기술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기법.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예요?
비정형화된 문제해결에 적합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에는 시뮬레이션 모형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뮬레이션 모형.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차이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두 가지 모형, 여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 해가지고 규범적 모형하고 기술적 모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이제 의사결정의 유형 분류가 나옵니다. 이 네모 2번에 의사결정의 종류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유형을 여러 관점에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개인적 의사결정과 조직적 의사결정. 그렇죠. 개인이 하는 의사결정도 있고, 조직 전체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또 앤소프는, 조직 계층 또는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합니다. 원래 전략하고 관리하고 업무라고 하는 것은 위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목표의 달성 방법이에요. 달성 방법인데 그 달성 방법에 위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계가 있어가지고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전략입니다. 스트레이티지. 전략이 있고 그 아래 전술이 있고 그 아래 오퍼레이션,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 또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술은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보통 관리라는 말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략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입니다. 관리는 중간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운영, 오퍼레이션은 현장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하층 경영자가. 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있고 관리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있고 업무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가 실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매우 낮아요. 왜냐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든가 등등. 새로운 기회를 갖다 모색한다든가 또 아니면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 이럴 때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상황이에요. 과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지금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 때문에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있다. 사이트도 마비되고 아예 판매 제품까지 다 수거해가지고 폐기할 정도로 이런 위기 처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되는 건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전혀 할 수가 없죠.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때는 비정형적 또 비구조적인 이런 의사결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시스템에 전혀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도 몰라요.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독창적이고 혼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뉴얼에 의존하죠. 운영이나 업무 이건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여기 정형적이고 구조적인 의사결정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층 경영자가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점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이제 일단 앤소프는 조직 계층 또는 의사결정의 수준이에요. 레벨. 따라서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의 경우에는 뭐냐? 사이먼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대상과 성격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격은 업무 처리 절차의 규정 정도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나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고 안 돼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 따라서 정형적 의사결정,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하고 비정형적, non programmed 의사결정으로 구분합니다. 그 차이점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여기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구분해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이먼이 구분한 거죠. 문제의 성격입니다. 정형적 의사결정은 어때요? 일상적이고 늘 일어나는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 그러나 비정형적인 건 뭐예요? 비일상적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들.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해결안이 나와 있는데 이 정형적은 해결안이 조직 정책이나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정형적은 뭐예요? 해결안은 문제가 정의된 후에 창의적으로 결정돼요. 독창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계층도 정형적 의사결정은 하위층이고 비정형적은 고위층이에요.
최고 경영층. 또 의사결정 수준도 정형적은 뭐예요? 관리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이지만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조직 형태인데 정형적 의사결정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니까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 아니에요. 가지고 시장과 기술이 안정되고 일상적입니다. 또 구조화된 문제 해결이 많은 조직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반면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구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사항도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 기법이 나오는데 뭐 정형적 의사결정은 뭐예요? 전통적 기법이라는 게 관습이나 업무 절차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반면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뭐예요?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 직관, 창조성, 경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용되죠. 가지고 오늘날 현대적 기법으로는 그 정형적 의사결정에서는 이제 5월 오퍼레이션 리서치입니다.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든가 EDPS에 의존하면 되는 거죠.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휴리스틱 기법 같은 거 이용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의사결정 해가지고 엔소프가 구분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괄 수준이나 포괄 범위에 따라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구분합니다. 먼저 전략적 의사결정은 주로 기업의 외부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기업의 외부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시장의 선택에 관한 문제, 또 목적도 자원을 할당하는 양식을 만든다든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략적 의사결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 것인가 또 어느 제품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적 의사결정은 중간관리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최대의 과업 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조직화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겁니다. 이미 주어진 자원을 조직화하는 문제. 그래서 조직 기구에 관한 결정이라든가 자원의 조달 및 개발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도 하고 또 오퍼레이셔널 운영적 의사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근데 기업 자원의 전환 과정에 있어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그래서 현행 업무의 수익성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각 기능 부문이나 각 기능 부문 영업,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뭐 재무, 회계 이런 식으로 각 기능 부문이라든가 제품 라인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또 업무의 일정 계획화라든가 통제 활동 이것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이 업무적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좀 정리할 것이 4번에 나와 있는데 그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한 얘기지만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는 외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기업의 내부 정보 시스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는 외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 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아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는 업무적 의사결정, 저는 운영적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정보보다 정보의 정확성이 낮습니다. 낮고 또 관리적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정보보다 정보의 상대적 사용 빈도가 낮지요. 어쨌든 간에 정보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요. 여기 아래 그 계층하고 의사결정에 이용하고 또 문제의 성격 제시해놨는데 이미 다 나온 내용들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표로 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다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의사결정의 단계 및 의사결정상의 오류와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전략적 의사결정의 오류와 편견이 나와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와 편견. 물론 이제 오류라든가 편견은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잘못하니까 오류 아니에요.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 편견이 개입되는 거예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서 다 가능한 건데 주로 이런 것들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나와 있습니다. 대개는 용어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확신이 있습니다. 지나친 확신.
그래서 거기 도를 넘은 지나친 확신은 과도한 낙관주의를 가져오게 했죠. 과도한 낙관주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사업성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착오를 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확신이에요. 물론 확신이 있어야만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뭐예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판단 착오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멘탈 어카운팅입니다. 자,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돈의 원천이 어딘지 아니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돈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같은 돈이라도 뭐예요? 돈의 크기나 가치를 다르게 여기는 겁니다.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실험 결과입니다. 내가 근데 길 가다가 10만 원을 주웠다. 아주 기쁘죠? 남의 돈 10만 원 내가 주워서 쓰게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길 가다가 내 주머니에 있던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슬프죠? 똑같을까요? 돈을 주웠을 때 기쁨하고 돈을 잃었을 때 슬픔하고 크기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뭐가 더 커요? 돈을 잃었을 때 슬픔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손실 회피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득보다는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돈의 가치가 달라요. 이게 바로 실험경제학 또는 그 행동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실험 결과가 얻어진 그런 결론. 아주 이걸 그쪽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뭐요? 가치를 다르게 여기는 겁니다.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컨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 손익계산서상의 다른 비용보다 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쉽게 투자하지만 핵심 사업에 투자할 때는 금액에 제한을 둔단 말이죠. 이런 거 다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 유지 선호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들은 뭐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뭔가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근데 기존 사업의 매각이 가치 창출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을 하면서도 뭐예요? 매각을 꺼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일인데 그 사업을 매각한다. 꺼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현상 유지 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앵커링 현상이라는 겁니다. 흔히 닷내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앵커가 뭐예요? 닷을 얘기하는 거죠. 닷을 앵커링, 내리는 겁니다.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것이 앵커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석해보면 타당하지 않지만 예컨대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경우 이런 걸 다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앵커링 현상, 닷 내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인가에 근거해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몰 비용의 오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할 때는 이미 돈은 나갔습니다. 이미 돈은 나갔지만 건질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럼 건질 수 없다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매몰 비용에 얽매여가지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로운 수도 만들겠다. 행정수도. 세종시 만든다. 할 때도 이미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간 돈이 몇 조 원이기 때문에 밀고 나간 거죠. 지금 불편함, 그 비효율.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멈췄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몰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에는 매몰 비용 오류만 아니라 기회비용 오류도 있죠.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 근데 기회비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거예요.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잘못된 만장일치 효과가 있습니다. 만장일치 효과.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견해나 믿음,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지나치게 믿는 경향,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최근성 오류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과거의 정보보다는 최근에 주어진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겁니다. 대개는 그래요. 또 흔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정보보다 최근의 정보에 더 현혹되는 겁니다. 최근성 오류라고 합니다. 정당화 추구 오류, 용어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을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 추구 오류라고 합니다. 과신 편의, 과신이요.
의사결정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얘기하는 것이고, 자, 고정관념 편의도. 그 다음에 11번 선택적 지각 편의가 있습니다. 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편향된 인식인데, 편향된 인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구성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이럴 때 선택적 지각 편의라고 합니다. 또 구성 편의, 또 자기 기업 편의 뭐 등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오류와 편의가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어차피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급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문제 언급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오류와 정보해가지고 2번에 나와 있는데, 뭐 그 내용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통정보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유통정보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은, 이것도 뭐 몇 가지 또 의미있게 좀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